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문학사 시간입니다. 우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찍었더니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올리면 여러분들이 토할 것 같아서 나누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이고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중세로의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중세에서 근대로 건너가는 이행기. 이행기가 뭘까요? 이가 이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사 이런 거 아시죠? 행은 이제 행동한다는 거고, 그리고 시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문학 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세도 아니고요. 완전히 근대도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앞에서 중세하고 근대를 나누는 기준은 중세는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눠져 있어서 그 지배가 이제 공고해지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중세라고 했었고요. 근대는 바로 이제 시민이 밑에 있던 이제 그 피지배층이 이제 조금 더 권력을 가지게 되고 피지배층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근대로 보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는 이제 완전히 이제 피지배층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세의 특징, 아직까지 지배계층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밑에서 꿈틀거리면서 조금 우리 서민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근대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은요, 중세의 문학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근대 문학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신다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은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조선 후기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급변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고 그런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중세의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죠. 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죠. 완전히 근대는 아니고 완전히 중세도 아니고 한 그 두 가지의 성격이 섞여 있는 바로 이 후기, 조선 후기의 시기, 이거를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이못 오던가 하고요, 이 시기의 문학 작품으로 바로 흥보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전히 이제 우리 근대 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이제 우리 근대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나라 잃기 전에 그 울분을 나타낸 절명시가 우리 교과서에는 실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의 특징을 볼까요?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한글 창제 이후에 그 조선 전기였죠. 국문 문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가 결국에 한문 문학이 쇠퇴하고, 그러니까 국문 문학이 점차 이제 비중이 높아지게 됐네요. 우리 중세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중세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뭐를 기반으로요? 바로 한문을 기반으로 있었어요. 불교를 기반으로 있었어요. 이제 그게 공고히 있었던 게 바로 중세였었죠. 우리가 이제 그냥 TMI이긴 하지만 왜 불교가 바로 그런 지배계층의 지배 권력을 공고히 시켜주는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뭐 기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불교를 받아들여서 지배계층이 자신의 그런 것들을 공고히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바로 이제 부처님이 나오죠. 이게 임금이 자기 나는 부처다, 이런 거예요. 부처고 바로 나를 따르는 바로 백성들은 바로 나의 신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구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불교의 이념과. 그래서 이제 불교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 집권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배의 권력이 좀 더 공고히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중세의 모습이었어요. 중세는 한문 문학이 아주 발달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서도 이제 한문 문학은 점차 낮아지게 쇠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국문 문학과 구비 문학, 그러니까 서민들의 이 문학이 조금 더 이제 우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행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 문학이 좀 쇠퇴되고 국문 문학과 구비 문학이 올라가는,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공존하는 이제 근대 문학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때를 우리가
우리가 이행기라고도 한다. 왜냐면 중세 문학의 특징 가지고 있고 근대 문학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 이행기의 문학은 한문문학, 국문문학, 구비문학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한문문학만 있을 때는 한문문학이 좀 더 우위에 있었을 때는 중세였고요. 뒤에 이제 국문문학과 이제 구비문학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근대죠. 근데 완전히 지금 이 우위로 가지도 않고 한문문학이 완전히 쇠퇴하지도 않고 이 세 가지가 그냥 어정쩡하게 공존하고 있는 이 시기, 그러니까 그 중세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근대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행기, 바로 조선 후기의 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학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중세 문학에 가까우며 그렇지 한문 문학이 아직 있잖아요. 하지만 작가층이 확대가 되고요. 국문 문학의 비중이 커지고요. 근대와 유사한 가치관, 그러니까 좀 더 민중을 중시하는 좀 더 서민을 중시하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문학 가치관이 조금 더 문학 작품에 좀 더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어때요? 근대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 두 시기의 그런 특징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게 바로 이행기 문학의 특징 이 되는 겁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이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사회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아주 두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고 인식이 전환되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세의 가치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지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변하고 인식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면서 문학 담당층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전쟁을 겪게 되면 물론 좋지 않죠. 서민들 좋지 않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경제력이 높아지는 서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서민들은요, 양반에게 계속 부속돼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경제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돈이 많은 서민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돈이 많고요. 그리고 하지만 신분은 낮은 그런 계층이 등장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지게 됐죠. 경제력이 높은 시민이 나오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서민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네요. 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문학 담당층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의식이 당연히 우리가 문학 작품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세 동안 아주 지배적이었던 질서, 그렇죠? 우리는 양반에게 충성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지배적인 질서, 계층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이 펼쳐지면서 전쟁에서 양반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닥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물리치게 된 계기는 바로 서민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면서 양반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양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양반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를 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따랐던 질서나 계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마련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력이 많은 서민이 등장하게 되면서 작가층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한글 창제 이후에 국문 문학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높지 않았지만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이제 이행기 중세 후기로 가게 되면서 국문 문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이 높은 서민이잖아요. 계층이 낮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막 적고 막 정제된 표현 이런 거 쓰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문 문학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많이 나왔던 작품의 내용을 보시면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아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전쟁이었잖아요. 전쟁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어려운 생활, 그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은 실제로 전쟁을 체험한 것이 문학작품 속에 더 잘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바로 이제 조선 전기,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어땠어요? 양반들의 충이라든가 뭐 효라든가 뭐 그런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약간 추상적인 것들, 그리고 한시를 지는다고 하든지 운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조를 지는다고 하면 삼장육구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
형식과 기호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바로 이제 중세의 모습이었어요. 양반들이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작자층이 확대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서 서민들이 어땠을까요? 최하층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그런 경험들, 실제로 내가 전쟁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문학작품으로 드러내게 되겠죠. 포로로 잡혀가는 실제 자기가 겪었던 순환 이런 것들을 문학작품 속에 녹여내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교나 형식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실질적인 그 전쟁의 체험, 포로로 잡혀가는 자신의 그런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을 담은 그 내용이 조금 더 중시되는 그런 문학적인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것들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실제 기록을 한 실기라든가 기록 작품, 여러 가지 일기류 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일기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일기가 뭡니까? 바로 이순신의 난중일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자신의 느낌, 현실 모습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그렇죠? 남평 조씨가 지었던 또 병자일기, 병자호란의 그런 상황, 전쟁의 상황에서 겪었던 그런 모습들, 현실적인 생각,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문학작품으로 드러내게 된 게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체가는 거의 소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경기체가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었고 내용도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서민들이 또 섣불리 도전하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체가는 이제 거의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요. 또 그리고 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앞전에는 3장 6구 45자라고 하는 우리가 딱 정해진 평시조의 형식을 딱 지켰지만 이제 우리가 이행기 문학으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서민층이 작가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런 규칙보다는 기교보다는 형식보다는 자신이 담고 싶은 내용을 담다 보니 내용이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내용이 길어지는 사설 시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사도 그 앞에는 형식을 딱 지키는 정격 가사였다면 이제 뒤로 가면서 형식이 조금 이제 무너지는 변격 가사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가사의 내용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 이제 그게 아주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와 가사도 형식이나 작가층, 주제 중에서 변화를 많이 보였고요. 특히나 소설이, 우리 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첫 번째였죠. 그게 조선 전기였는데요. 그때는 그냥 이제 한문 소설이었죠. 근데 이때 오면서 이제 소설 문학이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앞에서 소설 문학이 발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뭐 설화를 많이 수용한다든지 그리고 몽유록이 등장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 산문이 우리가 완전히 확대가 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산문 문학이 확대되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중세 후기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과 전부 맞물려서 뒤로 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게 되면요. 소설이 전부 더 많이 확대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 문학이 발달하게 된 거, 소설 문학의 전성기 가 바로 이제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우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를 조선 후기로 나누는 기점이 뭡니까?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나누는 거였죠. 자, 전쟁의 상황을 기점으로 변하는데요. 바로 우리 이 조선 후기의 시기를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의 시대는 당연히 중세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근대가 되겠죠. 자,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의 특징을 보시면요. 중세 문학과 근대 문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문학은 아직도 우리가 충효열이라든가 그런 이제 중세적인 가치관을 중시하고 그리고 피지배층과 지배층이 나누어져 있어서 지배층이 지배를 하는 구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아직도 신분제의 그런 특징이 남아있는 것, 그리고 근대는 이제 민중이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민중이 이제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근대라고 했잖아요. 그런 근대적인 그런 민중의 특징도 지니고 있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격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이행기는 넘어가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의 상황을 겪으면서요. 점차 봉건주의적인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배층이 비지배층을 지배하는 원리인 봉건주의적인 질서나 또 신분적인 계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죠. 전쟁의 상황에서 양반 계층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작가층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문문학의 비중이 높아졌죠. 국문문학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국문을 향유하고 국문을 쓸 줄 아는, 국문을 읽는 독자층, 즉 우리가 하층에 있는 남성 독자층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여성 독자층을 이제 배려한 문학 작품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좀 더 그 전에는 좀 관념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의 그런 엄청나고 비통한 상황, 자신들의 처지,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생생한 묘사가 드러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증가하게 된 게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뒤에 이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의 흐름을 봐야겠죠? 조선 후기에 우리가 조설 문학이 많이 발전하는데요. 조선 후기의 소설 문학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